파킨슨 병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나는 내가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 거라고 생각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의지가 있다면 환자를 면담하고 치료하는 일이 가능할 뿐더러 환자들이 스스로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다. 치료를 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그런데 병이 내게 찾아오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파킨슨 병 판정을 받은 지도 벌써 15년. 나에게 파킨슨 병은 불청객인데 어느새 사랑방을 딱 차지하고는 도통 갈 생각을 안 하는 손님이다. 게다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하루에 삼시세끼를 반드시 차려줘야 그나마 잠잠하고, 안 그러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때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든다. 하지만 까칠한 손님으로부터 배운 것도 참 많다. 첫 번째, 단점을 애써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장점에 집중할 것. 파킨슨 병에 걸리고 나서 나는 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가 된 기분이었다. 내 몸이 집이고 내 머리가 이걸 끌고 가는데, 옛날에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알아서 착착 움직인 반면 지금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집을 끌고 가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다. 내 경우 오른쪽 다리가 먼저 약해지기 시작해 그 다리를 끌게 되었는데, 어떻게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움직여 보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대신 튼튼한 왼쪽 다리에 힘을 줘서 움직이면 오른쪽 다리도 같이 따라갔다. 그때 새삼 깨달았다. 힘이 남아있는 강한 쪽을 더욱 강화시켜서 움직이면 약한 쪽이 따라가는데, 약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려고 하면 죽어도 안 움직인다. 즉, 약한 부분인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강한 부분인 장점에 집중해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낫다.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면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 단점은 그냥 두고 그 시간에 장점을 더 키워나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뛰어난 장점이 단점을 커버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단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남들이 그 단점을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 탁월하게 잘하는 게 있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그래서 약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라고들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이크로 월드를 발견하다. 본과 3학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었다. 아니, 단풍이 든 줄도 몰랐는데 어느새 낙엽이 지는 늦가을이 되어 있을 줄이야. 공부하느라 도서관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때뿐
나는 또다시 바쁘게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휙휙 지나쳐 갔다. 그런데 병으로 인해 천천히 걷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발견했다. 세상을 구석구석 바라보며 물방울같이 아주 사소한 것에도 세상의 이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나뭇잎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방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물방울 하나하나에 소우주가 하나씩 담겨 있는데 참 아름다웠다. 유독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는데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그렇게 멋있을 줄 미처 몰랐다. 예전에 그냥 푹 떠서 금붕어 밥을 줄 때는 몰랐는데 천천히 주면서 금붕어들을 보니 조그만 입을 오물거리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막 잠든 아기의 입가에 머무는 미소도 무척 아름답고 깜깜한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도 아름답고 내가 잠깐 잠든 사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린 설경도 아름답다. 구로야나기 테츠코의 소설 창가의 토토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어쩌면 세상에서 진실로 두려운 것은 눈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음악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참된 것을 이해하고 감동하지 못하며 가슴의 열정을 불사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나도 파킨슨병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치고 살면서도 그걸 왜 굳이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지는 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 사람의 손이 얼마나 따스하고 위안이 되는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지 알고 있다. 세 번째, 겸손을 배우다. 언젠가부터 환자들이 나보고 그랬다. 달라졌다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결 편안해 보이고 표정도 부드러워졌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면 나는 웃으며 말한다. 제 병이 제 스승이지요. 파킨슨 병을 앓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이 조금은 커진 것 같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지금은 기다린다. 저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내가 더 노력하고 저 사람도 준비가 되면 받아들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예전 같으면 내 한계도 모른 채 나 잘난 줄 알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그 한계를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실수도 쉽게 인정하게 되었다. 그건 내 실수다.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내가 너무 서둘러서 당신이 상처를 받은 것 같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유머의 힘은 역시 세다. 사람들이 나의 병에 대해 알고 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먼저 웃으며 그런다. 제가요, 옛날에는 가진 거라곤 돈하고 미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병하고 빚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을 풀고 나를 대하는 걸 불편해야 하지 않는다. 내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병자다라며 늘 우울하게 살기는 싫다. 나는 여전히 농담을 즐기고 사람들과 웃으며 살고 싶다. 그래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그런다.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음식값을 안 내요. 제가 계산대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계산한 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살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유머를 던지고 나면 내 병이 가볍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진다. 유머가 병의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친김에 내가 나에게 붙인 별명도 있다. 3-hour woman. 약을 먹으면 3시간 동안은 괜찮아서 만든 별명인데 원더우먼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별명인 것 같다. 별명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3-hour woman 납시오. 요즘은 3-hour woman이 아니라 2-hour woman이다. 그런데 역시 유머의 힘은 세다. 유머를 한 사람이나 유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잠시나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게 웃게 해준다. 그럼에도 15년째 나를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병 때문에 많이 지친 날에는 암 투병 중인 이혜인 수녀의 시 병상일기를 보며 힘을 낸다. 오늘은 약을 안 먹기로 한다. 한 번쯤 안 먹으면 어때? 하고 포기했다가 혼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환자가 아니고 싶고 아무 약도 안 먹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해본다. 겉으론 태연한 척 하지만 약을 안 먹고 사는 이들이 요즘은 제일 부럽네.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이들이 정말로 부럽네. 그러나 이 한 번쯤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겠지? 오늘 하루만 내가 나를 용서하기로 한다. 나는 가족들에게 유쾌한 짐이 되고 싶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나는 인턴 때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그 말이 끔찍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몇 번 마주쳤다.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의 병원 비용을 대느라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빚까지 지게 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붙들고 이럴 바엔 차라리 죽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목 놓아 소리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더 이상 못 보겠다며 자기를 죽여달라는 할머니를 본 적도 있다.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며 결심했었다. 나는 절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짐이 되는 상황이 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 거라고. 그래서 언젠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시설로 보내줘. 부탁이야. 그런데 작년 1월 병원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없어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네 권의 책에서 들어오는 인세 말고는 수입이 없다. 늘 돈을 벌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입장이 되고 보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먹고 살 걱정은 솔직히 없다. 하지만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이 내게 주는 위축감을 어쩔 수는 없다. 게다가 나는 파킨슨병 환자다. 병의 진행 속도가 다행히 느리긴 하지만 15년 전과 비교하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치료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몸 상태가 악화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걷는 것 자체가 힘든 날엔 나약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 날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면 겁이 나고 우울하다. 만약 치매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능력 또한 감퇴되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면, 내가 가족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차라리 사람들로부터 사라져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있는 것보다는 없어지는 게 그들과 나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면 의사랍시고 환자들에게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건네던 나도 참 별 수 없구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었나?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내가 여태껏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지 남에게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기에 알량한 자존심이 자꾸만 발동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였을까? 작년에 병이 악화되어 제주도로 내려가면서 가족들에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치료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했고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싫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달리 병이 악화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도저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나를 무척이나 반겨주었다. 와, 엄마 왔다. 얼마 뒤에는 딸이 나에게 그랬다. 퇴근하고 왔을 때 엄마가 항상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아. 엄마, 이제 어디도 가지 마.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과 위로 덕분이었을까. 끔찍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다시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입장을 바꿔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려 내가 돌봐야 할 상황이라면 어떨까? 물론 처음에는 마음 아파하고 성심성의껏 돌봐주겠지만 곧 지쳐서 그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빨리 이 고통을 끝내기를 바라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강한 부정의 고개짓이 처진다. 결코 아니다. 만일 그가 남은 가족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생을 정리해버린다면
나는 그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편 남은 가족에 대한 배려 없이 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 그를 두고두고 원망할 것이다. 또 고통을 이겨낼 자신감을 상실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즉, 가족을 위한다는 결정이 가족들에게 무기력감과 죄책감 그리고 분노와 같은 무거운 짐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을 편하게 해주어야겠다는 마음은 실은 혼자서만 고통을 피하려는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그래, 나는 가족들에게 유쾌한 짐이 되자. 내 딴에는 아이들에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그 결정이 아이들을 굉장히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에 계속 아이들을 외면해버리면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는 엄마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며 마음 아파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내가 불행한 것은 물론이요. 지켜보는 가족들도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내 병을 한탄하는 대신 꿋꿋하게 병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참 행복하고 내 병을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알려준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내가 병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웃을 수 있다면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참 잘 살았어 라는 기억을 품고 자신들에게 닥친 고통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쾌한 짐이 되는 것이야말로 나를 도와주는 가족에 대한 최선의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그런 나를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관계, 그럴 수 있는 관계가 가족 외에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요즘 아이들과 참 대화를 많이 한다. 아이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나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남편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내 안부를 묻고 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남편이나 아이들이 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 있어줘서 무척 고맙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해준다. 그래서 참 좋다. 유쾌한 짐이 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때론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던 2월 10일 바로 위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대학교 예비 소집에 간다고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선 언니가 대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죽은 것이다. 연년생으로 친구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소울메이트 언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났다. 언니가 떠난 뒤 한 달 만에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런데 나는 마음껏 울 수가 없었다. 새벽에 물 마시려고 나왔다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슬쩍 방문을 열어보면 아버지가 울고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다. 다음 날은 어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로했다. 늘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언니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 있으면 자꾸 언니 생각이 난다며 끝내 강원도 공장으로 내려가 버리셨다. 집에서 언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와 큰언니, 남동생, 여동생 모두 언니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모두 자기 가슴속에만 언니를 묻어두었다. 집안 분위기가 늘 침울했던 그때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버텨야 해.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언니를 대신해 두 사람 몫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의 전부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공부한답시고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내 연습장은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다짐으로 채워지곤 했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언니가 죽었으니까. 역사학자가 되겠다던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니가 선택한 대학교에 예비 소집일에 그 일이 터졌으니까. 언니가 갈까 말까 고민했던 다른 대학교를 선택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무너지면 안 되었다. 울어서도 안 되는 거였다. 나마저 무너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 걱정 끼치는 일 없게 한 번에 대학을 가는 거였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언니의 죽음을 견뎌내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를 이겨야 한다며 의자에다 끈으로 내 몸을 묶어놓고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면 가위에 눌려 벌떡 일어나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버티는데도 한계치에 이르렀는지 대학 시험을 한 달 앞두고부터 탈이 나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몸은 고된데 잠은 잘 안 오고 계속 체해서 먹을 때마다 토를 했다. 나중에는 이러다 시험을 제대로 볼 수는 있을까 걱정되었다. 결국 시험 당일 마지막 교시에 과학 시험을 보는데 세상이 노래지면서 앞이 안 보이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하지만 어떻게 버텨온 1년인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겨우 시험을 마쳤고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게 1년 동안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을 견디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버텨야 할 날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또 버티고 있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첫 직장에서 인정받기까지의 날들을 버텨내고 있었고, 결혼을 깨버리고 싶은 날들을 버텨내고 있었고, 40이 넘어서는 병으로부터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게 버티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그저 말없이 순종만 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서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버틴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들끓어오르는 분노나 모멸감, 부당함 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기대 행동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버틴다는 것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내가 수험생 시절을 버티지 않았다면 의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의과대학에 가지 못했을 테고 첫 직장에서 견뎌내지 못했다면 정신분석을 공부할 생각을 못했을 테고 결혼을 깨버렸다면 지금의 가족을 얻지 못했을 테고 병으로부터 버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책을 쓰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버티면서 삶의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언니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며 내가 죽어버려야 했을 만큼 무가치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누군가에게 때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배웠다. 만약 버티지 않고 어느 순간 포기해버렸다면 삶이 쉬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후회했을 것이다. 사실 정신치료 중에도 버팀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환자들은 끝없이 치료자를 테스트하며 그네들의 분노나 절망을 치료자에게 투사한다. 이를 견뎌내는 것은 치료자에게 있어 매우 힘든 일이다. 자칫 치료자가 자신의 역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치료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치료자는 환자의 분노를 견디고 그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환자를 도울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고 보면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버티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일의 의미와 절박성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하며 결국은 살아남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므로 버티어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버티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라고 말이다. 정말로 때론 버티는 것 자체가 답일 때가 있다.